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통합사회 코치 미스터 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장 참여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기업, 가게, 외국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 주체들이 어떻게 역할을 바람직하게 해야 우리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럼 전자칠판에서 선생님이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칠판으로 갈까요? 자, 여러분들 전자칠판으로 왔습니다. 자, 시장 참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의 그 경제 주체는요, 정부, 기업, 가게, 외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그 정부, 중앙정부, 그 다음에 회사들, 뭐 각종 회사들 있잖아, 그쵸? 그리고 가게, 그리고 뭐 외국들, 외국, 이런 이제 경제 주체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국내 시장에 이제 외국은 여러분들 여기서는 외국은 이제 제외를 하고 이제 가게, 정부, 기업 이 세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 가게, 정부, 기업이 어떤 그 활동을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가게, 우리 개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게는 여러분들 개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이제 기반으로 된 가정, 이걸 가게라고 하고요. 이 가게는 일단 기업의 이제 토지, 노동, 자본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업은 이걸 이제 가게로부터 제공을 받으면 월급을 주고, 그쵸? 땅을 빌렸으면 지대를 주고, 그리고 뭐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지급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기업은 이제 당연히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각종 세금을 걷고요. 그리고 정부는 기업에 이제 그 공공재를 제공한다. 공공재라고 하는 건 이제 다리, 항만, 도로 뭐 이런 것들, 이런 각종 거대한 시설들을 이야기합니다. 민간 기업이 생산하기 어려운 그런 그 시설이죠. 그리고 이제 가게로부터 정부는 또 세금을 걷어서 이제 또 공공재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게는 또 이제 이 돈을 벌어들이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개인들이 각각 다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들의 빈부격차가 클 수밖에 없죠. 어쨌거나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돈을 번 이 개인, 가게는 그 기업이 생산한 각종 물건, 재화,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돈을 지불을 합니다. 이렇게 가게, 정부, 기업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표를 보면 여러분들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게가 생산 요소 시장에 노동력, 토지, 자본, 경영 이러한 것들을 제공을 하면 기업은 이제 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게로부터 이러한 것을 사들여서 거기에 맞는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을 지불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게의 소득이 되는 거죠. 가게는 아까 이야기했죠.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 시장의 기업은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가게에 제공하기 위해서 내놓겠죠. 그러면 이제 돈을 이제 벌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매출이라고 하고, 기업의 매출. 가게는 이 생산물 시장에서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돈을 주고 사겠죠. 그쵸?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이제 물건을 가져와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 실선은 여러분들 실제 물건이나 재화가 이동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쵸? 물건이나 재화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실물 흐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잘못됐는데 이 점점점이죠. 이 점점점. 이 실선은 여러분들 돈을 지불을 하는 거죠. 돈이 움직이는 거죠. 매출도 돈이 움직이는 거고, 돈 주고 사는 거고, 이것도 그쵸? 돈 주고 이제 돈을 얻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 거고, 이런 이 실선은 화폐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생산물 시장에서는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산물 시장에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가게라고 하는 건 가정, 소비하는 개개인이라고 했었고요. 기업은 여러분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 주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계 정부 기업이 어떻게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는지 알겠죠?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러면 바람직한 정부가 과연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 정부는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유인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활동을 할 때 효율성 있게 잘 운영하도록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긍정적 외부 효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외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외부 효과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제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제 주체가 뜻하지 않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의도치 않게 긍정적인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 외부 효과의 예의 사례를 보면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겠지만 그 양봉업자, 벌을 키우는 양봉업자와 과수원을 운영하는 이 농부, 이 둘 사이에서는 긍정적 외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벌이 가가지고 과수원에 가서 이렇게 꽃 수정을 시키고 그러잖아, 그쵸? 또 과수원 농부는 또 양봉업자에게 또 꽃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죠.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데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 돈을 더 준다거나 아니면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더욱더 그것을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경제 활동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겠고, 여러 사람들에게 아무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장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 외부 효과는 이제 그거죠. 공장을 운영하는데 이제 자기가 오염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오염물질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쓰레기 버릴 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우리가 쓰레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세금 부과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함부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이렇게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정부가 또 이제 막아야 되는 거,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의 기업이 이제 독점하는 하나의 기업이 어떤 특정한 생산물을 생산할 때 그 기업은 이제 독점이라고 하죠. 독점 기업이라고 합니다. 독점. 한국전력공사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는 상품 시장.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는 상품 시장은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독과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독점이나 독과점을 운영하는 사장들은 돈을 많이 버는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생산물을 본인들만 생산을 할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면서 생산량을 조절을 해서 이제 자기들이 최고의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정부에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막아야 되냐? 정부에서는 이러한 각종 법규, 그리고 소비자 보호 기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제를 해야 되겠고, 공정거래법,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이 기업들의 횡포 이러한 것들을 못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과점에서는 특히 담합이라는 걸 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끼워 팔기. 이거를 하게 돼서 이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니까 국가에서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담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생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이 소수의 기업일 때, 예를 들면 통신사가 대표적입니다. 통신사. 우리나라 통신사가 몇 개가 있죠. SKT, 그 다음에 LG, 그 다음에 KT, 이런 소수의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면 자기들끼리 손해가 되니까 그냥 가격을 똑같이 하자 해가지고 서로 이익을 얻자, 그렇게 해서 경쟁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행위가 담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끼워 팔기는 어떤 주된 상품을 사면 같이 사도록 유도하는 거. 그러면은 이 상품 가격에 이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이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되고, 이러한 것들을 정부에서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 공공재를 이제 공급을 하죠. 공공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방, 치안, 도로, 항만, 공원,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거 만들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런데 일반 기업에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면 잘 만들기도 어렵겠지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서, 이걸 만든다고 해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기업이 생산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국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공공재는 정부가 생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정책, 사회복지제도 등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이제 향상을 시켜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경제체제입니까? 자본주의 경제체제죠.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은 뭡니까? 누군가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누군가는 부자일 수밖에 없고. 그럼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희생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국가에서 돌봐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자들도 국민으로서 국가가 복지를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복지,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식주, 교육, 건강,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개인에게 제공하는 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여러분들 누군가가 가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보장제도, 이제 여러분들 2학년 올라가면 사회문화 배우는데, 이 사회문화에서 이제 공공부조라는 걸 배우게 될 거고, 사회보험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보험,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이 공공부조는 국가가 빈곤층에게 이제 일방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급을 하는 거. 진짜 가난한 사람들, 최저 생계비를 못 벌어가지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국가가 돈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고, 사회보험은 이제 국가가 보험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아플 걸 대비해서 건강보험료를 이제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걷어서 누구나 병원에 가면 이러한 혜택을 걷어서 이제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연금, 국민들의 그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 이러한 것들은 국가가 대신 보험을 들어주는, 강제적으로 이제 직장인이라면 강제적으로 들게 해서 국민들의 그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2학년 때 이제 자세하게 배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둘 다 어떤 효과가 있냐? 사회보험하고 여러분들 그 공공부조는 둘 다 소득 재분배 효과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부자들의 돈이 가난한 사람한테 흘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이런 걸 실시를 하면 세금을 어쨌거나 세금을 부자들한테 우리나라 많이 걷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진짜 가난한 사람한테 걷지도 않아. 그래서 이 부자의 그 돈이 가난한 사람한테 흘러 들어가는 거, 이것을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하는데, 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이 둘 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금에 대해서 지금 잠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금에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여러분들 직접세라는 게 있고 간접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직접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납세자,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국가가 알아서 이제 너 얼마 벌고 너 얼마 벌고 이거는 거를 다 알아. 그러니까 소득세나 뭐 상속세 물려주는 거, 물려줄 때 돈 얼마 물려주는지, 얼마 버는지 그거를 국가가 다 알아. 그럴 때는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걷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적게 걷는다. 이것을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 구간에 따라서 소득과 재산이 증가하면 세율도 증가한다. 이걸 이제 누진세라고 하고 직접 국가가 소득이나 이러한 것들을 알아서 개인의 그런 재산을 알아서 직접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 직접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접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을 국가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 먹거나 뭐 어떤 사람이 담배를 사거나 그랬을 때 과자를 누가 샀는지 새우깡을 누가 샀는지 이거를 국가가 모르잖아. 그럴 때는 그 물건 자체에 부가세라고 해가지고 10%의 세금이 더 붙는 거 압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샀을 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거죠. 자동차 같은 거 사면은 세금 많이 내야 되죠. 그냥 납세자를 국가가 모를 때 그 재화에 그 세금을 포함시켜 가지고 세금을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 물건을 산다면. 그래서 그거는 세율이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간접세라고 하고 소비를 할 때 이 부가가치세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소비세라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외부 효과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다시 설명을 하자면 다른 사람 또는 사회 전체에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혜택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했고 손해를 가져다 준다면 이거는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했었습니다. 혜택을 가져다 주는 거를 우리는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했었고요. 예를 들면 꽃가게 옆에 그 선물 가게가 새로 생기면서 꽃가게 매출이 상승하는 거.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다른 경제 주체에 이익을 주는 행위죠. 정원을 아름답게 가꾼 집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 이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금전적 지원을 해준다면 이 긍정적 외부 효과가 늘어나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더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 외부 효과의 사례는요,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는데 이제 폐수를 흘려보내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세금을 국가에서 부과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뭐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이제 저가 자동차 대량 판매를 했는데 매연이 늘어나서 대기 오염이 심각해진다.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은 간접 흡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제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세금 부과라든지 뭐 범칙금 부과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막아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업가의 바람직한 역할은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건전한 이윤을 추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을 고려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갑질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노동자의 복지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면 GM사가 굉장히 위기를, GM사라고 이제 미국의 자동차 생산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위기에 처하자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그쪽 일본 회사의 경영을 이제 일임한 적이 있는데, 도요타 요즘에는 이제 회사에서는 성과가 없으면 사람들을 자르고 또 이제 성과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인센티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성과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는 경향이 있는데, 도요타라고 하는 회사는 일단 가족 경영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GM사가 이제 부탁을 하자마자 그 GM사의 그 경영 방식을 이제 도요타 방식으로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인센티브로 이게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노동자들한테 전체적으로 월급을 똑같이 다 올려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환경을 만들었더니 이제 그 노동자들이 정말 그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생기면서 그 회사의 그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고 이제 그런 함께 가는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그 회사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가는 그러한 그 노동자들도 보호하고 복지에 힘쓰고 뭐 갑질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업가 정신을 말한 학자가 이제 슌페터라는 학자입니다. 슌페터라는 학자는 기업가가 이윤 창출을 위해서 뭔가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쓸 줄 알아야 되고 창의적이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도 향상해야 되고 소비자에게 만족도 줘야 된다라는 거를 주장을 한 학자가 이제 슌페터라는 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자의 바람직한 역할, 그러니까 노동자라고 하면 가게를 말하죠. 가게 개인.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제 개인으로서 기업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인데, 일단 자신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겠죠. 자기 할 일은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와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 상생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뭐 예를 들면 자기의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뭐 회사한테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침묵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노동 3권, 근로 3권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임금과 노동 시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3가지가 있거든요. 이 3가지가 뭐냐?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죠. 자,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제 근로자가 사용자와 이제 대등한 위치에 서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노동조합 등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죠. 당연히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처음에 계약서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당연히 회사한테 유리하게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이렇게 요구를 할 때 싫다고 하면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그런 조건의 계약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노조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근로계약서를 쓸 때 이 노동조합과 함께 쓰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구 유럽에서는 노동조합이 당연히 있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뭐 임원회의, 그런 회사에 관한 회의를 할 때 노조 측의 의사를 듣고 결정하는 절차가 당연시되는 그러한 문화가 유럽이나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회사 오너나 뭐 회장, 사장 이런 사람들도 노동조합이랑 합의를 해서 일을 시작하는 게 차라리 편하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항의를 받고 그런 거보다. 우리나라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 같은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리, 이러한 것을 단결권이라고 하고요. 단체 교섭권은 여러분들 이제 노동조합, 이 노동자들의 그런 권익단체,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이 어떤 근로조건, 임금이라든지 노동시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용자, 사장들과 교섭하고 단체 협약, 그러니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단체 교섭권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그런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회의를 하거나 뭐 협의를 해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단체 교섭권이죠. 단체 행동권은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그러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항해서 파업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파업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노동자들이 이렇게 파업을 통해서 의사를 표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막무가내로 이제 뭐 무조건 노동자들의 그런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파업을 한다든지 자기 주장만 하는 노동자들이 하는 거는 정당화될 수가 없겠고, 사용자, 그 회사 측이 이제 불합리하게 노동자들을 억압하거나 또 이제 당연한 것을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근로자들이 주장을 해야지 막무가내로 이렇게 파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노동자들이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것이 이제 근로상권, 이러한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시험에 서답형으로 나오더라도 자유자재로 이제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은 소비자가 사실 이 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소비자가 없으면 경제라는 경제 시장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소비자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 소비자가 정부나 기업의 자원 배분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중요하니까 소비자의 주권이 당연히 확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비자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걸 만들었다고 했죠? 국가권익위원회. 뭐 예를 들면 국가권익위원회. 그다음에 한국소비자원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고 기업의 그런 횡포나 그런 불합리한 대우에 대항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설들을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적인 소비를 당연히 해야겠죠, 소비자들은. 그래서 효율성만을 추구한 합리적 소비가 낳은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윤리적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의 원칙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건데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비인간적인 소비가 일어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대기업 중심의 그런 소비가 생기면 자영업자라든지 영세상인들은 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은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도 고려해서 소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이제 환경이나 동물, 인간 뭐 이런 거를 착취하고 해를 끼치는 그런 상품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사실 뭐 스타벅스 커피라든지 여러 가지 커피 회사가 그 제3세계 남미나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의 노동력을 많이 이용해서 원료를 공급을 받죠. 이제 그런 것들도 소비자들이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사양 커피라든지 동물을 이용한 그런 뭐 옷이라든지 가방 이러한 것들, 동물의 희생이 필요한 거, 그리고 환경을 파괴해서 만든 그런 재화들,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이제 구매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구매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소비를 해야 되겠고, 기업도 이제 그런 물건을 생산할 때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친환경적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유한 킴벌리라고 하는 회사가 옛날에 있었어. 유한 킴벌리. 우리 강산 푸르게.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IMF 97년대 IMF 때 다른 회사는 다 구조조정하고 사람들 막 자르고 그랬을 때 유한 킴벌리라고 하는 회사는 단 한 명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자르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고 친환경적인 상품을 생산을 해서 오히려 여기는 이 IMF 시대 때 정말 경제가 어려웠을 때 매출이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막 올라갔다. 다른 데는 다 떨어지는데 이 회사는 매출이 올라갔다 오히려. 그래가지고 여기 대표이사가 문국현 씨라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대선 후보도 했었습니다. 이 바람에.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경제 주체, 정부, 기업, 가계 이 정부 주체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경제 활동을 이끌어가고 또 이러한 이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인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끝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통합사회 코치 미스터추였습니다.